이번 주 승부. 네,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정치권의 승자와 패자 누군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배 소장님 승자 네. 누굽니까? 대통령 지지율로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예, 이번 주에 발표된 거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40%가 넘는 조사도 있었고요. 네, 예. 또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도 계속 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한국갤럽이 이제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3%, 예. 예,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59%로 5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30%한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는 한 상승세 정도 결과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외에 뭐 자동 응답 조사는 30%대 한 중후반 정도, 40%를 넘긴 조사도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대부분 조사에서 모두 다는 아닙니다. 예. 네, 오르는 상승세가 나타나서 대통령 지지율이 언제 이렇게 올라갔다 이런 분석을 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오랜만이죠. 예. 한 최근 3주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예. 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올라간 결과는 또 올라간 결과대로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번 주 승자로 예. 꼽았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상승세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고 그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이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갤럽 조사 기준으로 33%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그 부정평가층이 상당히 존재를 하고 있고 거의 부정평가층도 거의 고착화된 느낌인데 어쨌든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예. 좀 빠르게 대처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이번 그 주의 상승은 70대가 8%포인트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70대가 8%포인트 상승하고 대구 경북 지역 9%포인트 상승해서 보수 측이 활성화 내지는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은영 소장님도 대처를 잘했다, 이런 뭐 대처를 했다 예.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른바 대처 효과라고 봐야죠. 대처 효과. 네, 영국 총리를 했던 마그릿 대처 예. 대처 효과인데 그 당시 79년부터 90년 사이에 11년간 영국 총리로 역임하면서 많은 그런 이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받았죠. 물론 뭐 모든 걸 다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예. 11년을 재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지율이 좋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 계속 총리를 역임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탄광 노조, 예. 또 철강 노조 파업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대응을 했다. 그래서 영국병을 뜯어고치는데 일조했다. 예. 오늘 또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됐지 않습니까? 예, 종료됐죠. 네, 예. 여튼간에 업무 개시 명령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 자체가 일단은 이 보수층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동했고 이제 결집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영국의 대처 총리까지 소환을 하셨는데 어쨌든 정부의 대처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는 강경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원칙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강경 대응. 근데 강경 대응은 이제 그 뭐 일부 이제 장관들의 발언이 굉장히 좀 노조에 대해서 좀 뭐 민폐 노조 이런 정도의 강경 발언을 했는데 대처 타이밍이 저는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이번에 긍정평가 이후로 노조 대응이 24%여서 지난주에도 노조 대응을 잘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보다는 한 16%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 그 갤럽 조사에서도 재밌는 게 정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파업에 대해서 대응을 잘했다라는 거는 31%고 네. 잘 못했다가 또 51%.
20%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타이밍이 좋았고, 그리고 이 화물연대 노조가 그 시기가 좀 국정조사 이런 게 좀 그 국회가 굉장히 복잡한 때 이게 탁 터지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 속에서 정부 대응이 빠르게 되면서 이 효과를 좀 봤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네. 파업 상황이 되면은 이게 정부의 불리한 여론에서는 뭐 불리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부정적이더라고요.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업 자체에 대해서는 같은 갤럽 조사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무려 71%가 현장 복귀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약간 국민들의 인식이 파업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 더 협상을 해라. 협상을 약간 해라. 이런 인식이 예. 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좀 보다 근본적인 이 파업이나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또 필요하다. 그럼 또 파업이 있으면 무조건 하고 이제 강경한 초강경 대응만 할 거냐. 그건 유일한 해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발굴해내라, 예. 찾아내라. 이런 주문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그럼 모든 파업에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반응할까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적 대응하는 거는 다 긍정적인 효과를 줬어요. 역대 네. 정부에서도 예. 그랬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그 화물연대 파업, 이게 좀 국민들의 시각이 좀 약간 상반된 게 같이 있는데, 일단은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그 파업을 한 요인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름값이 올랐다라는 것과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민노총이 이제 같이 좀 결합이 되면서 민노총에 대해서는 지금 요새 MZ 세대의 그 노조관이 좀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같이 이제 같이 좀 상반된 게 같이 결합이 되면서 네. 이번 파업에 대해서도 일단 좀 조기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된 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그래도 고생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좋은 건 이제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노조에서도 파업이 아니라 조금 더 효과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국민들도 좀 더 설득력 있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파업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그냥 민주노총에서 연대 파업을 한다. 여기 이제 국민들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는 우리 파업 충분히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그 파업에 대한 어떤 명분 또는 이제 그렇죠. 국민적인 네. 지지 이런 거 다 이제 감안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특히 세대별로 이제 그 관점이 달라졌다는 게, 이번에 젊은층이 이거를 그 파업의 원칙적 대응에 그 긍정적 평가가 좀 높았거든요. 20, 30대가. 그래서 네. 노조관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노조의 어떤 형태, 그 협상하는 형태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같은 조사에서 지금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2%는 이제 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국민의힘이 1%포인트 올라가고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사 기간마다 이 정당 지지율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다르죠. 갤럽 예.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좀 지금 예산안도 통과 안 됐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이거든요. 분명히 상당히 장기간 걸릴 수밖에 없다면 뭔가 좀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혁신적인 당으로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데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지지율이 부담이 되죠. 이제 지금은 32%인데 이 지지율에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더 지지율 차이가 벌어지거나 또 지지율이 자칫 30% 미만으로 30% 미만 20%대로 내려간다 그러면 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쓴소리는 더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민주당의 딜레마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정당이 이제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확장성하고 아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젠다를 이제 치고 들어가는 타이밍, 이게 세 개가 네.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한 2, 3주 동안 이걸 다 놓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확장성 측면에서는 뭐 전혀 보여준 게 없고 오히려 어떤 그 오히려 더 강경한 모습, 그런 그 유튜브나 이런 쪽에 더 기대한 어떤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서 확장성에서도 효과를 못 봤고, 아젠다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그
국정조사하고 뭐 회의만 이런 거 다 연계하면서 아무런 네. 아젠다도 제시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을 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예, 예. 자,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배종찬 소장님 승자로 꼽았고요. 자,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저는 이번 주 승자는 유승민 전 의원인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요? 예, 예. 지금 지지율이 이제 그 전대를 곧 앞두고 있는데 그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와 국민 리서치 그룹에 의뢰해서 4일에서 6일한 조사를 보면 차기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의 유승민 전 의원이 33.6%로 1위가 나왔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12.5%, 안철수 의원이 10.3%. 지금 그 당대표로 가장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인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4.9%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지층으로 이제 좀 보면은 약간 좀 지지율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지지층에서도 한 13.9% 이렇게 좀 받고 있어서 이번 주에 굉장히 또 자기 목소리를 몇 번 냈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승자로 꼽아왔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 이번 주 승자다. 네, 전 동의하기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도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를 물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전체 응답자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진보층에서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구 경북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지율이 꽤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구조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 의원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또 국민 공감이 만들어져서 무려 이런 한 명의 의원들이 모인 것은 거의 의총급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의원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반윤 구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유승민 전 의원에게 상당히 괴로운 수치일 것 같아요. 왜? 실제 인기는 높은데 전체 응답자를 예, 대상으로 예. 해서 정작 전당대회에서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게 현실화될까. 물론 우리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전히 당 내부의 분위기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바로 의미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전당대회 룰이 지금 관심을 그렇죠. 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심과 민심 7대3 비율로 정해져 있는 이 전당대회 룰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유승민 전 의원의 당대표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서 유승민 의원이 이 꼴대를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일수록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구조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절대 호의적일 수 없는 구조거든요. 오히려 저는 아무리 이 룰을 변경해봐라 나는 당당하게 당대표에 도전해서 우리 당원들의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나가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나은 것이지. 이거 불만이고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이 당원들한테는 너무나도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거든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실시되는 전당대회에 현직 대통령을 대립각으로 해서 당대표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상식 밖의 일인 거죠. 예.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당내 상황이 꼭 그렇게 불리하다고 저는 보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당내 그 친윤과 비윤이 6대4 구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대론이 7대3으로 그냥 되면은 사실 이 현재 지지율로는 당선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9대1로 바꾸든지 100% 당원 뽑는 형태로 지금 바뀌면 전당대회 룰이라면은 7대3. 유승민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지금 현재 나온 지지율로 봤을 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호감도가 이전에 비해서 더 근데 국민의힘 좋아졌습니다. 지지층에서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친윤과 비윤이 6대4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당원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6대4 구조면은 최근에 이제 들어간 많이 당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이게 박빙 구도로 될 수도 저는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의미에서 동의하기 힘든 게 첫 번째는 예. 친윤과 비윤이 6대4인 게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친윤과 비윤이 아니라 친윤이라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자기가 정확하게 친윤인지 무엇인지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네. 친윤과 그리고- 비윤의 근거를 대라는 현재 건데.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이고 이번에 국민공감에 들어간 의원이 71명이잖아요. 의원 비율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 비율로 제가 바로 말한 그 거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그건 뭐냐면 친윤 모임에 내가 참여하기가 좀 뭔가 내키지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윤이든 반윤이든 당내에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유승민 전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예. 자, 이번 주 승자로 꼽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네. 아주 그런데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드리고 다 싶은 갈리네요. 것이 예.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은 네. 참 상당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 역량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된다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을 예.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자 두 분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3부와 4부는 여론 동향으로 우리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앞서서 이번 주 승자를 살펴봤고요. 패자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저는 국민공감 이번에 국민공감이요? 예, 그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공감이 패자예요? 네, 그래서 좀 아니 이번 주 저 국민의힘 의원들 네. 79명의 의원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출범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패자가 됐습니까? 왜 패자인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예, 예. 저는 이 국민공감에 이제 공부 모임에 가입한 의원님들을 다 요단강을 건넌 71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여러 요단강 건넜다고요? 네,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이제 확실하게 드러냈거든요. 우리는 친윤이다. 그런데 이 모임에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을 해서 네. 그리고 특히 이 모임 뜨기 바로 직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세 예, 가지를. 예. 그래서 갑자기 한동훈 차출설이 쫙 올라왔었거든요. 그랬더니 더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한동훈 오면 당이 사단이 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난리가 나서 대통령이 그거를 탁 차단을 했거든요. 거기는 아직 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차단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국민의힘 내부의 그 6대4 구조, 친윤과 비윤의 6대4 구조에서 지금 이 국민공감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나머지의 40%에 해당하는 40여 명의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들만의 어떤 갈 길을 모색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국민공감이라는 공부 모임 안에서도 예. 지금 그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급부상을 했어요. 장제원 의원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사실 원래 윤핵관으로서 주축이었는데 한 번 장제원 의원이 지난 여름에 모임을 만들려다 꺾였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이 모임을 주도하는 형태가 됐거든요. 근데 정치권 주변에서는 그 두 사람의 윤핵관 중에서 장제원 의원이 여사님이라든지 대통령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여사님과는 직접 통화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지금 돌고 있어서 예. 그래서 그 힘의 균형추가 지금 좀 많이 장제원 의원 쪽으로 이동이 됐다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둘 사이에도 좀 뭔가 모르는 삐끄덕거림이 있다. 그래서 반갑게 악수를 하던데요. 그 악수는 반갑게 할 수 있죠. 그 웃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가 있거든요. 항상 예. 정치는. 그래서 그 어게인 지금 2014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지금 장 주변에서는 많이 보고 있어요.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2014년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서청원 그 분을 당대표로 밀려고 하다가 예. 결국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고서 굉장히 당이 혼란상을 갔는데 지금도 그 전조 현상 같이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는 패자를 국민공감으로 꼽았습니다. 아. 자, 글쎄요. 이제 70여 명, 71명의 의원이 참가했고 나머지 40여 명의 의원이 제갈 길을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2014년의 경우에는 서청원 의원이 이제 당대표 도전했지만 네. 그 당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그 당대표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더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이제 대표가 됐는데 그 이후의 상을 보십시오. 결국 옥새 들고 나르샤 됐고 당내에서 그런 균열 자체가 이제 뭐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빌미가 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안철수 의원도 71명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그렇죠. 이야기는 지금 이게 이제 가장 당을 주도하고 있는 모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당 대표가 되는 사람들도 이 국민 공감 쪽에 더 이제 공감을 얻어내려고 할 테고, 여하튼 앞으로 이제 이게 그 특정 세력화돼서 파행적으로 간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분명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이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은영 소장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국민 공감이라는 네. 대규모 개파 모임이 시작이 되면서 네. 당내에 이제 균열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그 배 소장님 말씀하신 그 안철수 의원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네. 그 지금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장연대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그 장제원 의원하고 김기현 지금 전 원내대표가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둘이서 손을 잡았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 모임 안에도 안철수 대표같이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자기가 170석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데 이미 벌써 대표 라인은 구성이 됐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김장 라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이미 벌써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국 중요한 것은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또 당대표만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력이 형성하는 거거든요. 저는 공천권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의 영향력이 중요한데 윤핵관이 뭐 주도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서 초반이고 또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렇다면 이 71명 중에서 누가 소외되는 사람이 이탈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어쨌든 지금 그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아까도 그 국민리서치 그룹에서 한 자료를 보면은 4.9%, 네. 당 지지층에서도 9.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무리수가 분명히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니 뭐 지금 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제하면 예. 어떤 것이든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예. 빠르게 네. 지금 이런 그 칼라가 강한 공부 모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개파가 아니라는 거를 예, 지금 예. 계속 얘기하는 건데 결국 예. 개파거든요. 예, 예. 너무 빨리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은영 소장께서는 지금 장제원 의원에 대한 장제원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그런 있고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윤심의 반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치권 주변에 그 장제원 의원만이 전화 통화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돌고 글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 꽤 많을 테고 그 중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 이전부터 가까웠던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저는 지금은 누가 특정 정치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독점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네. 대통령하고 통화는 잘 모르겠고 사모님하고는 통화 확실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확실한 거죠. 글쎄 뭐 그건 아직 뭐 확인할 수 없는 확인할 수 얘기입니다. 없지만, 예, 네. 예. 자,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패자 국민 공감으로 꼽으셨습니다. 자, 배 소장님. 저는 패자를 무능한 국회로 했습니다. 무능한 지금 국회. 오늘까지 원래 미뤄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 안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우리 국회가 여야 정당이 다 책임을 방기했다. 네. 이 무책임한 국회에 대한 심판이 좀 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면 말고식에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이제 시간을 더 확보해서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정 기한도 준수하지 못했고 네. 오늘도 지금 거의 물 건너가고 있죠. 저는 국민들에게 가장 책임지지 않는 모습, 정치인의 모습 21대 국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예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그 여야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 글쎄 국민들이 보기엔 참 답답한데 이은영 소장님 지금 뭐 이게 지금 정쟁에 휩싸여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쨌든 지금 원내대표부가 전략을 민주당이 잘못 세운 것 같아요. 이거 연계를 민주당이. 시켜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처리해도 힘든 사안들인데 이걸 다 묶어가지고 처리해서 뭐 아무것도 국정조사라든가 회의만 또 회의만도 그다음에 있고. 그 저기 뭐지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묶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안, 국정조사 그 저기 세 가지 묶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묶었을 때부터 이게 지금 할 생각이 없다.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쪽에서도. 근데 아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냥 시간만 가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탁 터지면서 그게 다 묻혀버린 거죠.
거죠, 그냥. 자, 이제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오늘 이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은 이것도 처리를 못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민주당 안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해임 건의안하고 이제 탄핵 소추안 두 가지가 싸움이 있었대요. 네. 근데 결국 해임 건의안도 처리됐는데 이것도 지금 처리가 안 되면은 예. 이제 지지율 다음에 좀 빠지겠죠, 민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걸 묶으면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하든 그건 별도인 거죠. 탄핵 이거 소추하든. 해임 건의안 탄핵 이거 가지고도 오락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요. 또 예산안에 다 묶어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묶은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민주당의 책임으로만도 볼 수가 없고 국민의힘도 여당에서 빨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안 통과에 대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국회 자체가 지금 여야 정당 자체가 제 역할을 절대적으로 못한 거예요. 그 국민의힘도 사실 예산안 통과나 이제 합의 뭐 이런 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안은 12월 항상 31일에 통과가 돼서요. 그건 지금 당장 급한 게 믿고 아니었거든요. 있는 구석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제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작전을 잘 짜신 것 같아요. 묶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배정찬 소장께서는 이번 주 패자 무능한 국회 꼽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승부처 살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저는 화물연대 파업을 했는데 조금 김이 새네요. 이게 철회가 결정됐죠. 돼가지고. 예. 근데 앞으로 과제가 더 많아요? 앞으로도 과제가 많습니다. 이미 5년 동안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철회가 됐고 정부는 그러면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경 대응을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지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저는 이 갤럽 조사가 6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조사인데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대응을 잘했느냐.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철회도 됐으니까 아니 이 정도면 잘했다.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처럼 대처 효과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했다는 평가는 31%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이 잘 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파업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워낙 부정적이다 보니까 화물연대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화물연대가 우선 업무를 복귀한 후에 협상해야 된다가 무려 71%나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 확대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된다가 48%고 예. 현행 3년 연장은 26%니까 이것만으로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토교통부 통과된 안은 이 3년 연장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언제든 내년 되면 또 3월이든 5월이든 또 불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평상시에 꼭 만들어둬라.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화물연대도 그렇고 그런 노력이 이 노정 간의 갈등을 좀 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도 부정적인 여론이지만은 네. 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약간 동조를 한 것 같아요. 워낙 생존권의 문제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 화물연대 파업하는 과정에서 무슨 쇠구슬을 어디 현장에서 썼다라든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가서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대응도 노조도 잘못됐고 정부도 들어주지 않고 바로 업무 명령 개시를 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런 시각에서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원칙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좀 강경한 입장이에요. 네, 계속 지금 뭐 어쨌든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일몰제 연장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 계속 강경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결국 지지율도 올라갔고 네. 또 파업도 철회하니까 이게 효과적이다라고 인식할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 거냐 하면 꼭 항상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 파업의 성격이 다르고 또 파업의 주체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내년에는 워낙 이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이 IMF 지금 국제통화기금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에 있을 파업은 훨씬 더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앞으로의 대응, 그러니까 원칙 대응과 단호한 대응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미리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사실 이번에 대규모 파업에 대통령실이 먼저 나섰거든요. 근데 아마 다음에 또 파업이 일어났을 때도 또 대통령실이 먼저 나오면 노동부와 사실 노사정의 같은 데가 뭘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은 대통령실이 꼭 나서야 되느냐 그렇죠. 이 부분 다시 예, 생각해봐야 예. 된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처 이은영 소장님 이번 주 승부처 어디입니까? 지금 문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서훈 전 실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다음 박지원 전 원장 그다음에 문 대통령 으로 이제 구속이 소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근데 여기에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곧 크리스마스 즈음에 소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한 이 소환 조사 이게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만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한 소환 저는 조사를 원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대통령만 가져왔는데요. 예. 오늘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예. 대표까지 지금 정진상 실장으로 이제 예. 기소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지금 문 대통령만으로 봤을 때는 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하고 그것으로 대통령이 소환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여론조사도 그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뉴스토마토가 그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5일에서 7일까지 한 조사를 보면은 현재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예. 52%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을 아. 했습니다. 38.2%는 그렇지 않다, 월북 조작이다라고 인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중에서 이제 정치권 주변에서는 부메랑 효과가 곧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정책적 사안을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 정부 끝나고 나서의 정책적 이슈들도 다 검찰이 수사하는 부메랑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을 소환하기보다는 출두 요구를 계속해서 결국엔 나오게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다라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보다는 특검을 통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좀 성격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개인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측근들까지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소돼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환 시점 자체가 저울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것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금 다른 차원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통치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 또 수사를 한다면 어떤 내용이 수사가 될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성역은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또 헌법과 관련돼서 소환 조사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받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DJ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의 발언을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발언은 나중에 사실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했던 발언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그 발언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노무현 정부 당시입니다.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한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민정수석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송금 사건과 관련이 돼 있다면은 조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문재인 민정수석이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참 이건 아주 민감한 문제고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발언으로 또 바꾸기도 했거든요. 나중에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까지 감안하면은 대통령을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체적으로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될 때는 굉장히 그 부분이 근거가 분명하고 또 뭔가 합당한 분명하게 이유가 제시돼야 되겠죠. 지금 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통치 행위냐 정책적인 사안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거는 이제 정책 사안이 아니다, 통치 행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 정권의 그 정책과 관련해 이게 결국에는 대북 정책과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SI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도 이거를 굳이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보복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정당 지지 똑같잖아요. 30대 30이니까 예, 예. 정당 지지층에서는 이거를 정치 보복 수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응징 정치, 보복 정치, 부메랑 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예. 거예요. 근데 이게 통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결국은 이게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네, 이 그렇죠. 결정 자체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없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결국 서훈 전 안보실장을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도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통치 행위이다 아니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았는데 그 통치 행위 내에서도 법과 또 법과 원칙이 위배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수사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는 것은 저는 아주 좀 신중하다고 굉장히 좀 보입니다. 예민한 네. 사항이죠. 예. 예. 근데 결국은 소환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민주당 지지층들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서훈 실장이 어쨌든 구속이 됐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박지원 실장 그리고 다음에는 윗선은 대통령이다 예, 이렇게 보고 예, 있는 예. 거죠. 박전전 전 원장 뭐 금방 조사가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뭐 네. 검찰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는 것 좀 같습니다. 시기 조절만 하는 거 아닐까요? 예, 문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결국은 뭐 윤석열 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네, 되겠다. 상당히 그렇게 부담이 되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